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결혼을 앞두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된 여자입니다. 지금도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세상을 떠난 오빠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글을 써 내려가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처음으로 유일한 피부치인 오빠에게 소개해주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때가 날씨가 많이 더운 작년 여름이었어요. 서로 많이 바쁜 상태라 자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저도 작은 원룸 하나 구해 다른 지역에서 각자 열심히 살아왔어요. 서로가 자주 신경을 써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말이 되면 가끔 점심 정도는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 두 분 다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오빠가 전부 다 해야만 했어요. 그때 저는 학생이었지만 오빠는 군대를 막 전역한 상태였어요. 오빠가 집으로 오던 길에 부모님은 마중을 나간다며 밖으로 나가셨고 저는 감기 몸살로 알아누워 있어서 꼼짝도 못했었죠. 그런데 오빠와 금방 들어오겠다던 부모님은 영영 돌아오지 않으셨고 오빠는 전역하자마자 부모님과 포옹 한번 해본 적 없이 부모님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어요. 친척분들 또한 연락을 끊고 등 돌린 터라 장례식장에 찾아오셔서는 떠날 만한 사람들이 떠났다며 난리를 치셨고 그 말을 듣게 된 오빠와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도움을 주지 않겠다며 떠나버리셨어요. 그때부터 오빠의 노동이 시작되었죠. 항상 아빠가 하신 말 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둘이 뭉쳐 있어야 하고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동생을 잘 지켜줘야 한다는 말을 어렸을 적부터 지겨울 정도로 못을 박으셨고 그 말을 항상 잘 따라 주었네요. 그렇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로 많은 부분을 오빠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 어느새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도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할까봐 틈만 나면 전화를 했었고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많이 전화가 와서 받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저에게 많은 신경을 써준 오빠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한 답변이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결혼할 나이는 되었잖아. 내 친구들은 벌써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는 애들도 많다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인데 얼굴 한 번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조건 거절하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와 잘 맞는 사람일지 판단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오빠 말고 누구한테 이런 말을 꺼내겠어.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무작정 데려오는 건 맞는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오빠한테 말 한마디 한 적 없었잖아. 서로 알고 지낸 지 2년이 넘었다며? 오빠가 2년 동안 몰랐던 것도 멍청하지만 나한테 말 안 하고 숨긴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 오빠는 당연히 세상 떠난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은지 네가 행복한 길을 걷게 하고 싶지? 불행한 길을 걷게 하고 싶겠어? 그러니 예민해질 수 있는 건 당연한 문제야.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다는 건 내 앞에 떳떳하게 보여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평범한 직장인이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 그냥 오빠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머뭇거렸던 것 뿐이야.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고민 끝에 얘기한 거니까 조만간 시간 내서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동안 서로가 바빠 오래간만에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한 자리였지만 오빠의 심정 또한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게 최대한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설득해 나갔습니다. 부모가 없는 환경에서 오빠가 부모의 역할에 무게를 견뎌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많이 컸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약속한 대로 결혼할 남자와 함께 셋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네요. 오빠의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서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 첫인사를 주고받으며 오빠는 그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예상과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술이 몇 잔 들어가면서부터 어색한 분위기는 점점 풀어지게 되었고 남자친구보다 1살 많은 오빠가 말을 놓으면서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네요. 전반적인 대화는 오로지 저를 걱정해주고 있는 대화였어요. 아마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일 걱정했고 남자친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정도로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저희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는 말을 꺼냈어요. 이미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남자친구 부모님도 알고 계셨고 인사를 드리러 간 적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오빠만 오케이 한다면 결혼하는 데 있어 문제될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오빠는 되려 남자친구에게 잘 부탁한다며 그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이미 제 입으로 많이 들었던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네요. 어려울 것 같았던 자리는 끝이 나고 오빠는 새벽같이 출근을 해야 돼서 먼저 택시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뒷모습이 왠지 씁쓸해 보였고 느낌이 이상했어요. 세상을 떠난 부모님 대신 가장의 역할을 해준 오빠가 제 남자친구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상황이라 마음이 좋지는 않았었네요. 그동안 울고 웃으며 함께 했던 추억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저를 위해 희생했던 오빠의 인생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말았네요. 붙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각자의 인생을 살려고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게 술 기운 때문인지는 몰라도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남자친구는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네요. 그렇게 또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도중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이유는 결혼 전에 서로 얼굴 보면서 밥 한 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빠와 함께 식사 자리를 계획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저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시모는 다른 용건으로 전화를 한 거였네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당연히 상견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은지 너도 잘 알겠지만 결혼 문제가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닌 거 알지? 조촐하게 가족끼리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너희들 생각 아니니? 내가 가족끼리 결혼식 하려고 그동안 두 발에 땀이 나도록 축의금 꽂아가며 예식장 참석한 거 아니다. 너희들의 결혼식이기도 하지만 이건 엄연히 양가 부모님 결혼식이기도 한 거야. 그동안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았는지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거든. 그래도 몇십 년 동안 결혼식 다니면서
축의금 낸 건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어? 하나뿐인 아들 결혼하는데 가족끼리 조용하게 식 치르는 거 나는 반대한다. 당연히 너희는 가족이 없으니까 결혼식장에 찾아올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 안다. 그럼 당연히 축의금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 테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우리 쪽은 약 400명 정도 올 것 같거든. 그러니 최대한 대형 웨딩홀이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예식 비용 우리 축의금으로 전부 부담할 수는 없으니 너희 오빠에게 말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사비로 일부 납부하라고 얘기 좀 해줘라. 알겠지? 그래도 부모 역할 하면서 알게 모르게 돈 좀 많이 모아놨을 거 아냐. 그거 전부 동생 결혼식 하는데 써달라고 잘 좀 얘기하고.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알아들었지? 돈이 많이 들어오는 쪽에 의견을 따르는 거다. 그러니 군말하지 말고 싸게 알아보도록 해라. 갑자기 전화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앞으로 있을 결혼식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시모가 워낙 발이 넓다 보니 400명 그 이상이 올지도 모른다며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 이왕 하는 거 돈 좀 들여서 괜찮고 넓은 곳에 잡길 원했습니다. 당연히 시모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거지만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이었어요. 저희 쪽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닌데 결혼식 비용에 대해 반반 나눠서 지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려 했지만 제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셔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예비 신랑한테 전화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한 뒤에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4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곳은 몇 군데 없었고 그런 곳은 금액 자체도 너무 비싸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어요. 신랑은 부모님과 좀 대화를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와서는 걱정스러운 말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을 대형 룸으로 빌리자는 거야? 그만한 인원이 수용되는 곳이 있어? 비용도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가족끼리 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아무래도 거절하기 쉬운 건 아니더라고. 우리야 몇 명 되지 않지만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세월 동안 결혼식장을 다니며 자기 아들 나중에 결혼식 할 때 많이 와달라고 노력하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데 결혼식에 지불하게 될 금액을 똑같이 반반 내자고 하는데 그게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시니까 나도 많이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는 거야. 일단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결정된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예식장 알아보고 있어. 알겠지? 무덤덤한 오빠 목소리에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저희에 대한 배려는 일절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오빠는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불안한 제 마음을 안심시켜 주면서 오히려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보았네요. 그 뒤로 신랑과 예식장을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 저희 가족보다 되려 신랑이 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시기가 별로 좋지 않아 4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예식장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신랑이 시모에게 따로 설명을 했으나 한 번뿐인 결혼 무리해서라도 강행하길 원했습니다. 결국 웨딩홀이 아닌 야외 결혼식을 하기 위해 알아보던 도중 점점 더 높아지는 비용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신랑과 퇴근 후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만나려 하던 도중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때마침 신랑과의 약속 장소 근처에 있다며
함께 저녁 먹길 원했어요. 그렇게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아 식사를 하는데 시모의 얼굴이 상당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저를 바라보셨고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여 물어봤네요. 어머님,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같이 저녁 먹자고 얘기하신 것 보면 분명 이유가 있으실 텐데 아무 말도 안 하셔서요. 상견례 말이다. 그거 좀 미뤄야 되겠다. 너희 시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워낙 일이 바쁘시잖니. 그래서 결혼식장부터 결정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구나. 어차피 너희들 결혼할 거잖아? 그러니 파투날 이유도 없으니 서둘러 식장부터 알아봐라. 그런데 예식장이 그렇게 없니? 시애미는 워낙 성격이 급한 편이라 뭐 하나 시키면 빨리 해결해줘야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을 주지 않으니 내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니? 실내는 그렇다 쳐도 야외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왜 그걸 은지한테 닥달하세요? 저희가 인원이 많으면 저희 쪽에서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면 안 돼요? 그리고 왜 식장 비용을 반반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 많이 온 만큼 그 비용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시기도 좋지 않은데 400명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가족끼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얘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네 생각이지? 그동안 엄마가 다니면서 넣은 축의금은 어쩌라고? 엄마가 상상한 결혼식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리고 식장 비용 반반 내는 게 어때서? 솔직히 은지 너 모은 돈도 많지 않고 내 아들이 집하고 가정까지 전부 다 처리하잖아. 그럼 식장 비용은 당연히 반반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모든 걸 아주 거저 받으려 하고 있어. 저희 의견은 받아줄 생각이 아예 없으신지 시모의 생각을 밀어붙였고 그로 인해 즐거운 식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붉혀진 채 시모의 안 좋은 말들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때문에 밥 먹다가 체할 것 같아 숟가락을 내려놓았네요. 그렇게 길고 길었던 시간이 지나간 뒤 신랑과 시모는 같이 집으로 돌아갔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결혼하기 전부터 앞날이 걱정되더라고요. 신랑과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결혼 이후 시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네요. 그렇게 풀지 못한 매듭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많이 답답했어요. 그 이후 신랑은 시모의 말대로 예식장을 알아보았고 상견례는 차후에 다시 하기로 하면서 오빠는 심각한 말투로 이 결혼을 꼭 해야 되냐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결혼할 배우자가 아무리 좋아도 신랑의 부모님이 계속해서 힘들게 한다면 그것 또한 결혼 부적격에 해당된다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길 원했어요. 저 또한 그 말에 공감했고 이런 문제를 신랑과 단둘이 만났을 때 고민을 털어놨어요. 오빠가 한 말에 대해 전달을 하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지 신랑은 집에 들어가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결혼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의 축하보다 둘의 사랑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로 인해 불난 집에 부채질한 듯 시모의 화를 더욱더 돋구게 되었고 시모가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아버지까지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처 음식점에 앉아 무슨 말을 하시려고 시간조차 내기 힘든 바쁘신 시아버지까지 함께 오셨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두 분의 입만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듣게 된 시부의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동안 쭉 봐왔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 않지만 결혼은 말이야. 둘만 좋아서는 할 수 없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아? 모든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봐봐라. 은지 너랑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결혼을 하기로 하면서부터 삐걱거리는 게 상당히 많잖아. 그건 뭐겠어. 우리 집안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 결혼하기 전에 둘이 그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처음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아버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걸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얼마나 지혜롭게 헤쳐나가냐가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아버님, 어머님과도 서로 웃으며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부모님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저희 오빠가 그동안 뒤에서 땀 흘려 여기까지 키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예민한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준 거고 동원 씨한테도 걱정거리를 얘기한 것 뿐인데요. 그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니 저도 당황스럽긴 하네요. 뭐가 당황스러워? 네가 우리 집안 우습게 보는 거지. 예비 시애미로서 이런저런 얘기도 못하니? 시모는 제가 하는 말을 자르더니 듣기 싫다며 물컵을 들고 식탁에 내리쳤어요. 그리곤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부가 손짓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시모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고 식탁 위에 흰색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상황을 제가 겪고 있다는 것을요. 시모는 능력 좋고 집안 좋은 집에 자기 아들 장가 보내고 싶다며 그만 만나달라는 말을 꺼내셨어요. 갑작스러운 전개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나가셨네요. 한참 동안 멍하니 흰색 봉투만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떠나고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천천히 핸드폰을 들어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신랑은 뭐에 흥분했는지 목소리 톤이 올라간 상태로 예식장을 구했다며 야외에서 400명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는 말을 했어요. 신랑은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았지만 반대로 저는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 눈치챘는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고 방금 전의 상황들에 대해 설명하자 제가 머물고 있던 식당으로 쏜살같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룸의 문을 열자마자 식탁에 올려져 있는 돈봉투를 바라보았고 그때부터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참고 참았던 신랑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었는지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신랑과 저와의 사이는 정말 끝이구나 생각하며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와 단둘이 그냥 혼인신고한 뒤 살겠다는 말을 꺼낸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전화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제 손을 잡으며 절대 놓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의 눈빛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난리가 난 그때 이후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네요. 신랑이 화를 내고 나서 확 바뀌어버린 분위기 때문에
한 발 물러나셨고 저희의 결혼식을 허락하겠다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상견례 날짜를 앞당겼고 돌아오는 주말에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면서 차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 의논하길 원했습니다. 신랑은 걱정하지 말라며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서로에게 화를 내게 되는 순간 얼굴 보고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 모두가 함께 모이는 날이 다가왔고 전날에 오빠와 통화까지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리 계획까지 세우면서 갑자기 들어올 질문들에도 당황하지 않게 예상되는 말들을 골라 연습까지 했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당일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던 장마였어요. 며칠 동안 내리는 비는 상견례 당일에도 쉽게 멈추지 않았고 그날 하필 전날에 지방 출장으로 인해 멀리에서 상견례 장소까지 오고 있던 오빠가 좀 늦을 것 같다는 전화가 왔어요. 먼저 도착해서 홀로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 또한 차가 막힌다며 가까운 거리인데도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식당에도 양해를 구해 시간을 좀 더 늦췄는데 시부모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시부가 지방 출장 겸 시모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어요. 신랑은 그래도 3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지만 시부모와 오빠는 1시간이 지나도 가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과 오빠가 오는 방향이 똑같더라고요. 그냥 시기가 맞아떨어져 겹쳤나 보다 생각하며 무심코 넘겼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조차 없길래 두 분 다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았고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밖에 창문을 보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너무 오랜 시간 식당을 잡아놓을 수가 없어서 취소가 되었고 몇 번이나 전화를 다시 걸어봤지만 시부모도 그렇고 오빠도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신랑에게 얘기하던 도중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에 알 수 없는 전화번호가 찍혔고 받는 순간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네요. 제 유일한 피부치인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고 급하게 구조했지만 이미 폐 속에 물이 꽉 찬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았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말았어요. 저희는 급하게 오빠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고 가던 도중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 오열을 하고 있는데 운전 중이던 신랑의 핸드폰이 울리더니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시부모님 두 분 다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 또한 같은 병원에 계신다는 말에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병원에서 알게 된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오빠와 시부모님이 한 공간에 함께 있었고 모두가 차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시부모님 차 안에 있었다는 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는데 구조대 말로는 오빠가 시부모님을 구하려다가 같이 급류에 휩쓸린 것 같다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결국 한날 한시에 모두를 한 번에 잃어버린 저와 신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을 놔버렸고 오빠와 시부모님의 장례를 진행해야만 했어요. 장례를 진행하면서 오빠가 가지고 있던 유품을 건네받았고 물건 하나하나 살펴보며 앞을 가리고 있는 눈물을 닦고 있는데 예전에 오빠에게 선물한 만년필로 된 녹음기가 눈에 띄었어요. 오빠는 언제나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녹음하는 경향이 있어 항상 녹음 기능을 켜놓는데 분명 그때의 상황도
녹음이 되어 있을 것 같아 만년필 끝에 뚜껑을 열어 마이크로칩을 빼서 신랑이 들고 다니던 노트북을 빌려 녹음된 내용들을 재생시켜 보았어요. 그리고 시부모와 오빠가 만난 시점에 녹음된 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 듣고 있던 도중 결국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기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지금 빨리 나오지 않으시면 위험해질 수 있으세요. 차 안에 유리망치 없어요? 살려주세요. 차가 가라앉고 있어요. 창문을 내릴 수가 없어요. 문도 열리지 않아요.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침착하세요. 일단 정신을 잃으신 남편분부터 깨워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차 위로 뛰어 올라오긴 했는데 차가 떠 있어서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분께서 머리를 다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차 유리를 깰 만한 물건을 찾으셔야 돼요. 머리 받침대라도 빼서 창문을 때려보세요. 저도 밖에서 발로 창문을 때려볼게요. 저희 남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다리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쩌시게요? 저희도 그렇지만 아저씨도 현재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일단 구조대에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힘으로는 창문이 깨지지가 않아요. 구조대에 이미 신고한 상태이고 차 위로 뛰어내리면서 핸드폰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두 분 다 꺼내드릴게요. 이를 어쩐다. 저희 핸드폰도 차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전부 꺼졌네요. 오늘 내 아들 상견례 하는 날인데 어쩌면 좋아. 그래요? 저도 오늘 하나뿐인 제 동생이 상견례 하는 날이거든요. 제 동생 은지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겨서 상견례 하는 건데 생각보다 쉽지 않나 봐요. 전부 못난 제 탓이죠. 오빠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뿐인 동생 제대로 신경도 못 써줬으니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은지요? 설마 그럼 그쪽이 은지 오빠 되시는 분이세요? 어머나 세상에, 이를 어쩐다. 제가 은지 시어머니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좋아. 이렇게 좋은 오빠 밑에서 자라왔는데 그동안 안 좋은 말만 늘어놓았으니 정말 죄송해요.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죠? 그런데 저도 아들 가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일단 저희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가 반이나 잠겼네요. 남편분은 아예 의식이 없으세요?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벌써 몸이 반이 잠겼는데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희 두고 가지 마세요. 제가 왜 두고 갑니까? 그럴 생각이었으면 뛰어들지도 않았어요. 창문이 깨졌네요. 일단 어머님부터 창문 밖으로 나오세요. 발이 꼈는지 빠지지가 않아요. 좀 잡아당겨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어쩌죠?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충격적이게도 오빠는 시부의 졸음 운전으로 인해 다리 밑으로 떨어진 차에 뛰어들었고 필사적으로 시부모님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안에서는 오빠와 시모의 긴박했던 대화 내용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생각보다 오빠 혼자 구조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구조대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려 했지만 점점 차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차는 급류에 휩쓸리고 있었는지 시모와 오빠의 긴박한 상황들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고
녹음되는 음질 또한 점점 안 좋아지면서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오빠가 녹음기를 통해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이었네요. 은지야, 만약 녹음된 음성을 듣고 있다면 오빠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겠지? 그동안 아빠 엄마 없이 힘들게 살아오는 동안 오빠 믿고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 내 동생 결혼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오빠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네. 오빠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지? 두 사람 앞으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 내가 언제나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웃음 잃지 말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빠 목까지 잘 살아야 돼. 알겠지? 내 동생 은지야. 오빠가 많이 사랑한다. 먼저 부모님 곁으로 가 있을 테니까 아주 천천히 이 세상에서 많은 행복을 누리고 오길 바래. 미안하다. 은지야, 시미가 정말 미안해. 너도 나중에 자식을 낳고 부모 입장이 된다면 분명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동안 모질게 했던 말들 전부 잊어버리고 내 아들 동원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너무 보고 싶고 너희들 얼굴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대로 떠나기 싫은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 동원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세아가 항상 행복해야 돼. 시어머니와 오빠의 마지막 목소리를 끝으로 녹음된 내용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긴박했던 상황들을 듣게 된 이후 결국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저와 신랑에게 발생이 됐는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힘든 마음을 움켜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국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모든 장례가 끝이 나고 오빠가 떠난 빈자리만 남은 집을 처분하고 이 세상에서 오빠의 흔적은 점점 지워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의 흔적 또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픈 마음도 치유된다 하지만 아직 그때의 가슴 아픈 일들이 1년도 안 됐다는 게 현실이네요. 날이 따뜻해지고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게 되니 그때의 가슴 아픈 기억들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적었습니다.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오빠의 목소리와 시부모님이 생각나네요. 신랑은 무덤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겠죠. 앞으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했어요. 세상을 떠난 오빠와 시부모님께도 좋은 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제 뒤에서 아빠의 역할을 해준 오빠가 항상 웃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지금 곁에 있는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뒤늦은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낌없는 표현하세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